자, 계속해서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사회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개발의 위험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세 개 정도가 우리 시험에서 다뤄지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워포드라는 학자, 이 사람이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의 위험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나중에 투자론 공부할 때 위험이라는 얘기랑도 비슷하게 맞물려 가면서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암기가 안 돼. 우리 앞에서 신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했었죠. 관리 신탁, 처분 신탁,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탁, 그 다음 마지막이 담보 신탁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목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용 듣고 나서요 몇 달 지나더라도 내용 다 떠오릅니다. 근데 그 제목들을 암기를 못하게 되면은 이게 토지 신탁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왔을 때 벙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개발의 위협이라고 해서 워포드라는 학자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가라고 했을 때 워포드라는 학자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법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자, 지금 이제 뭐가 있어요? 자, 시장 위험,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이라고 해서 총 세 가지, 비용 위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 문제 답이 되는 주제는 지금까지 혹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나오면 겁나 쉬운 건데 법률 위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 답을 계속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자, 어떻다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공법적 위험과 사법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법적 위험과 사법적 위험을 가리켜서 법률적 위험. 자, 이 얘기는 법부터 얘기를 해야 되죠. 법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실 때, 민법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위법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유효가 되는 경우, 위법하지만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 그래서 자, 우리 민법 중에서 임의 규정에 위배되는 법률 행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다 유효하다. 그래서 임의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값으로 봤던 것이 시험용으로 이슈가 됐던 게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 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비 상환 청구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 두 개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요. 자, 필요비 상환 청구, 자, 건물 같은 데다가 자, 도어락 이런 걸 고쳤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임차인의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해서 주로 예시를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 얘기가 있었죠. 유익비 상환 청구 관련해서는 자, 무리세 지붕에 그래서 한 1,000만 원 들여서 뜯어 고쳤고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 어떻다 이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걸 묶어서 비용 상환 청구권. 근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민법상의 권리인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요구하지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만 나는 당신한테 이 건물을 농업용 건물을 임대해 주겠다. 그래서 임차인이 좋아 나 자,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할래라고 하는 특약을 넣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임차인에게 이런 비용 상환 청구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때 말이죠.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법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이 법이 이 조항이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당사자 의사의 합치보다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바로 민법 조문보다 우선 적용된다라는 의미가 임의 규정. B에 비해서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효라고 전제했습니다. 강행 규정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건물 임대차에서는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아직 우리 자세히 공부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 임차인의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을 자 포기했을 때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오케이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냐? 아니야. 이건 우리가 민법에서 강행 규정으로 정의를 분류를 하기 때문에 바로 당사자의 의사 합치보다 이 강행 규정인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 이 조항을 우선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라든가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특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자체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경우에는 어떻다? 당연히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또 하나 위법한 법률 행위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단속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유효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간 생략 등기 허가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이것은 어떻다 유효한 에도 불구하고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건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또 그다음에 최근 시험 문제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뭐냐면 주택법상 전매가 금지된 부동산의 전매 약정이라고 하는 거 매매를 할 수 없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 이 주택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면 안 되는데 매각을 했다. 그랬을 때 그 계약 자체는 어떻다? 바로 유효한 것이다. 전매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매 금지 규정은 바로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자, 한편 행정법규 중에서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효력 규정이 위반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효. 그래서 허가 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이런 것들이 소위 이름하여 뭐가 된다? 효력 규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허가 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체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효.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자, 뭔 얘기를 하려면 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요건 이제 민법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민법을 달리 표현하면 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편 민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이나 공인중개사법 이런 것들은 다 공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은 소위 사법과 공법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개발사업 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공법적 위험이라고 해서 우리 정책론 할 때 또 한번 얘기하고 부동산 공법할 때도 공부했던 거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가 중간에 바뀌어 버리게 되면 이것은 자 누가 이 개발 업자 입장에서 사실 피할 수 없는 위험의 하나가 될 텐데 이런 위험을 가리켜서 공법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 사법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살려고 하다가 경매가 진행이 돼서 매수를 하지 못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취득했던 소유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사법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저 모든 문제의 쟁점은 공법적 위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자, 워포드라는 학자에 따르게 되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과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자 먼저 법률적 위험이 주요 이슈가 됐었고요.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거, 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된다. 그래서 공실률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법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시장, 부동산 시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시장 위험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외에 공사 기간 중 대출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이자율의 변화 또는 이자율의 급상승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시장 위험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비용 위험이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화폐가 하락한다. 이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법률 위험과 시장 위험과 비용 위험을 자 법십이 이렇게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 아까부터 신탁할 때도 머리 글자만 따서 자 익숙해져야 하듯이 이것도 의미 자체는 대략 어차피 객관식 문제에서는 크로스 연결시키는 게 포인트거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제목을 알고 있어야 한다. 법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차피
법률적 위험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 첫 번째 이슈 워포드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분리된 개발의 위험의 세 가지 유형 이 개념이 하나 이슈. 이건 나오면 겁나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중에 하나가 자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냐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부동산 개발업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위험, 이거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라 부르고요. 자신 스스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위험을 가리켜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가능한 위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은 지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걸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나중에 우리 책을 계속 교재를 읽어가면서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고요. 결국은 시험 문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관리 가능한 위험이 뭐냐라고 하는 게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부실 공사에 따른 하자 담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업자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 자, 관리할 수 없는 위험 나옵니다.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딱 하나야. 어떤 부동산 학교는 교재를 보더라도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만 예시를 합니다. 바로 부실 공사에 따른 하자 담보 위험. 자, 요걸로 이슈가 됐던 게 부영건설이라고 하는 건설사. 벌써 한 2년 됐나요? 동탄 2기 신도시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급하게 지어 올렸는데 하여튼 물건을 개쓰레기로 만들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파트 하자 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절대 하자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도 너무하니까 자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데모도 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했던 사례예요. 자 그래서 지금 먼저 관리 가능한 위험 부실 공사에 따른 하자 담보 위험 이건 자기가 공사만 잘 하게 되면 부동산 개발업자가 공사만 잘 하게 되면 어떻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이 된다. 그럼 이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 영역에서는 이걸 쫙 깔아놔. 그래서 다음 중 관리 가능한 위험은 몇 개인가 또는 관리할 수 없는 위험과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있다로 문제가 구성해야 돼. 그럼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거야.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하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개발업자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뭘 하거나 하는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삽질해야 됩니다. 땅을 몇 미터 파야 돼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서 문화재 등이 출토가 되게 되면 올 스톱 되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아주 볼만해지게 되는 그런 상태예요. 자 최근에 이제 최근 단위가 벌써 4, 5년 됐는데 서울에 강동구에 천호동, 뭐 암사동, 천호동, 암사동 이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암사 유적지 이런 거 혹시 국사 시간에 공부했던 기억이 있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요. 이 암사 유적지 이런 게 있다는 얘기는 즉슨 이건 이렇게 가야 돼. 한강에 있어. 한강에 있으면 이게 이제 암사 유적지 지역이 한강 옆에 맞닿아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화재라고 하는 게 청자 나와의 문화재 아닙니다. 백자 나와의 문화재가 되는 게 아니야. 자, 당연히 걔들도 문화재이지만은 톡이 나와도 빗살무늬 톡이 뭐 이런 거 나와도 당연히 문화재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삽질할 때요. 공사를 할 때 일정 부분 파야 돼. 파가지고 문화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걸 확인해 봐야 돼. 자, 근데 이제 이 천호동에서 이제 이슈가 됐던 사안이 뭐냐면 삼표 페인트 이 공장 부지가 문제가 됐어요. 이게 70몇 년도에 지었던 사안인데 요 이제 누가 땅을 샀나 봐. 그래서 또 법에 따라서 삽질을 해. 그래서 밑에를 딱 파보니까 이게 문화재가 나오면 큰일 나거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팠어. 근데 이제 놀라운 걸 발견을 했죠. 그래서 한 3m 파니까 갑자기 밑에 시멘트가 쫙 나와. 그래서 우리 조상들 선사시대 때 시멘트로 공구를 쳐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뭔 소리냐면 70년대 거기다 공장 지을 때 그때도 문화재 관련한 것이 법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삼표 페인트가 되겠죠. 또는 삼표 페인트의 발주를 받은 시공사가 뭐 파니까 뭐 나와. 자 문화재 나오지. 그럼 어떻게 돼? 공사 멈춰야 되니까 어떻게 그냥 시멘트 확 뿌려가지고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왔던 우겼던 사안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매장 문화재 출처에 따른 위험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거시적 시장 환경 변화 위험.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에서 가격
폭락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고 하여튼 근데 가격이 폭등해 버려서 요 근래 이슈가 됐는데 만약에 뭐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만 증가하고 등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개발업자가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 거시적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큰 스케일의 이런 위험은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이 된다. 자, 사업지 주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지연 위험이라고 하는 거. 자, 요 관련해서 최근 이제 민사 판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인천 송도 지역에서요. 인천 송도 지역에서 자, 송도를 개발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원래 건설사에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하철이 놓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A가 들어오고 B가 다 좋은 거라 하십시다. 이런 게 들어온다고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할 때 광고를 했던 사안이야. 근데 송도 지역이 개발이 지연되면서 A라는 시설 좋은 것도 안 들어오고 B라는 시설도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C라고 하는 쓰레기 매립장인가 하여튼 쓰레기 무슨 관련 소위 님비라고 하나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시설이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분양 받으신 분이 건설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민법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자 목적물의 하자 또는 이제 관련해서 시비가 있었던 게 아니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을 분명히 분양할 때는 있다고 했는데 생길 거라고 했는데 안 생겼잖느냐 너네들이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같은 사안에서 우리 대부분에서는 그거는 개발업자가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발업자가 없는 말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A랑 B라는 좋은 시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인천시에서 발표한 바에 따라서 이렇게 홍보를 했던 사안이니까 이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는 논바 사이에 아파트 한 동 이렇게 있고 뭐 이제 아파트만 몇 동 있고 편의시설에 학교도 안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터진다. 이런 걸 가리켜서 사업지 주변에 사회 간접 자본시설의 지연 위험. 자, 이 얘기는 내일 이제 공부하게 될 공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 학교, 공원 등을 만들고자 할 때 행정청, 시장군수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다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을 도시군계시설 결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도시군계시설 결정이 있다고 해서 그 도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 지자체가 돈이 없어 그래서 공사를 못한다 등을 하게 되면 이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발업자가 해결할 수 없는 위험,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에 답이 됐던 최근 시험 문제에 답이 됐던 게 행정의 변화에 따른 사업 인허가의 지연 위험이라고 해서 어떤 토지를 살 때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법률적 위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법률적 위험은 공법상 위험과 사법상 위험으로 대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 공법상 위험 바로 이런 거잖아. 공법상 용도 지역이 개발 가능했다가 개발 불가능한 토지로 바뀐다. 이런 것들은 자 개별 개발업자가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아니다. 얘기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실 것은 부실 공사에 따른 하자 담보 위험 이것은 바로 개발업자가 관리 가능한 위험이다. 이렇게 갑니다. 개수 5개 나오죠. 이건 제가 5개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중에 대학 교수들이 썼던 그 부동산 학개론 교재에도 항상 이렇게 위험 관리할 수 있는 위험과 관리할 수 없는 위험 이렇게 두 개로 대별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관리 가능성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 좀 길고 복잡한데 이것도 이제 이 공부를 좀 해 가게 되면 겁나 유치한 얘기가 되게 될 것이고요. 공부 좀 안 되면 힘들죠. 그래서 여기는 역시 공법적인 요소가 몇 개가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소위 이제 재건축 또는 재개발 과정에서의 위험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위험과 관련해서 자,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게 될 테고 또 하나가 부정적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요걸 이제 보통 문제 구성할 때 박스 쳐놓고 다음 점 긍정적 요인끼리 또는 부정적 요인끼리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이따구로 이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서 제가 사안을 요걸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어요. 건축비하고요, 건축 규제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조합,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입장에서의 문제.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하나하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시험 볼 때는요 거의 구구단처럼 턱턱턱 찍어 갈 수 있어야지 그게 내 점수가 되고 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숙달 내셔야 돼. 그래서 먼저 건축비 얘기는 간단하죠. 그래서 토지 가격 또는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 땅 가격 앞으로 땅 사서 뭐 건물 지어 올린다고 했을 때 긍정적 요인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공사비 자체, 건설 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다? 긍정적 요인에 해당된다. 또 어떤 이유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단축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비 오면 공사 못 하는데 그에는 특별히 가물어 가지고 비가 거의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사를 진행해서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단축되게 되면 전반적인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위 긍정적 요인에 해당이 된다. 그럼 거꾸로 보면 이제 부정적 요인 나오죠. 자,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공사비가 상승하게 된다.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부정적 요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주제 같아요. 자, 근데 조금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 용어 때문에 힘겨워하는 파트가 건축 규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이라는 키워드하고요, 기부 체납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이 정책론 할 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런 거 얘기할 때 자, 소위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통해서 다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이 희망하는 상은 자, 이런 거 있었죠. 건폐율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세 번째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 이렇게 세 가지 규제. 물론 이제 건폐율, 용적률에서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의 문제도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건물을 지어 올린다라고 했을 때 옆으로 펼칠 수 있는 한도, 이걸 우리가 바로 하늘 위에서 봤을 때입니다. 이걸 건폐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 범주, 이걸 이름하여 용적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제한이라고 해서 세 가지 이슈가 있죠.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증가가 된다. 또는 이제 시험 문제 고사할 때 할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같은 토지를 할지라도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 한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다 긍정적 요인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슈. 그 다음에 이제 기부채납. 이게 이제 공법, 주택법 할 때 지문 속에서 한두 번 나오게 되는데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개발 과정에서 이 개발업자가 자, 이런저런 이익을 얻는 거죠. 개발 과정에서 뭐야?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를 활용해서 아파트 주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등등등. 그래서 자, 용적률 할증이랑 같이 맞물려가는 개념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기부채납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토지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허가가 나와요. 자, 그런데 예상보다 기부채납이 양이 감소가 된다. 그러면 이제 더 긍정적 요인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거꾸로 용적률이 감소한다거나 기부채납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부정적 요인.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얘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용적률이라는 개념과 기부채납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게 논의의 핵심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의 문제.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역시 재개발, 재건축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일반론적인 얘기에 대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초기 분양률의 호조라고 하는 거 조합 입장에서 긍정적 요인이다.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 긍정적 요인이다. 조합원 부담금이 감소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합원의 이익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 요인이 된다. 이주비 대출금리의 하락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긍정적 요인.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정비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정비 사업을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부지에다 아파트를 500채를 짓는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이런 경우야 조합원 분양분이 350세대, 일반 분양분이 150세대 이런 식으로 짓게 됩니다. 다 100% 조합원 분양분 해버리면 이게
건축비 부담을 다 누가 떠나야 돼? 조합원이 부담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350세대는 자 조합원 분양분, 150세대는 일반 분양분. 그래서 건설비가 부족해서 초기에 150세대 중에서 50세대를 분양을 하고자 하는데 경우의 수가 뭐라고요? 아예 분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다. 분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다. 이게 초기 분양률의 저조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에 비해서 50세 때 우선 분양하려고 했는데 잘 분양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반 분양분 하고요. 좀 분양분은 가격이 틀리게 되는데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긍정적 요인이 될 테고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하락이라는 얘기는 부정적 요인. 이걸 달리 얘기하면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이 있게 되면 조합원의 부담금 또는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작아지게 될 것이고 이에 비해서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하락이 있게 되면 조합원의 부담금은 상승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자, 한편 우리가 그런 말씀을 중개사법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비 사업의 절차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업시행 인가라고 해서 500세대 아파트를 짓자라고 해서 사인해 주는 것을 사업시행 계획의 인가, 보통 줄여서 사업시행 인가로 부르죠. 그 다음에 이 사업시행 인가의 다음 단계가 그럼 이제 만약에 500세대다. 그럼 이제 누구한테 몇 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할 것인가 공급계 이걸 관리처분 인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급계획의 확정을 관리처분 인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이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한 6개월쯤 있다가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될 테고 그 전에 먼저 어떻다고요? 원주민들이 이주하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법과는 무관하게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절차는 조합이 보통 건설계획인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 관리처분 인가가 돼서 갑이라는 사람이 35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이 권리를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바로 입주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런데 35평 아파트가 동호수 추첨을 통해서 만약에 102동, 604호다 이렇게 특정이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분양권. 그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이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지만은 아직 앞으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분양을 받게 될 그 지위, 법적 지위인 입주권이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어떤 물건이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중개 대상물이 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한다.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한다는 얘긴즉슨 바로 법정중개보수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중간중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법정중개보수 초과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무효 이렇게 되게 됩니다. 효력 규정할 때 민법 설명을 드렸어요. 이에 비해서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입주권 매매를 중개를 하게 되면 소위 법정중개보수니 뭐니 이런 조항들은 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 그래서 지금 동호수가 특정이 되는 순간을 가리켜서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 단계를 가리켜서 입주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한편 우리가 공급계획에는 관리청계획 인가라는 것이 있게 되면 이때 원주민들, 보통 조합원들이 이주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 돈 쌓아두고 이사 가는 거 아니죠. 딴 데 전세 얻어야 되잖아. 월세 얻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 이주할 때 이주비 대출 그를 보통 받게 되는데 이 금리가 하락하면 이 조합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 요인이 될 테고 이주비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건 어떻다? 부정적 요인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지금 개수가 많잖아요. 이게 쭉 깔려버려요. 그러면 읽다가 깜빡 놓치면 당하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사업 등에 있어서 긍정적 요인, 토지 가격 하락하거나 공사비 하락하거나 공사기간 단축되면 어떻다? 긍정적 요인.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이 용적률의 할증 또는 증가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요인, 기부 채널의 감소라고 하는 거 긍정적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란 틀로 한정을 했을 때 초기 분양률이 호조고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하면 이건 긍정적 요인. 그럼 결과적으로 조합원 분담금 또는 부담금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 그 외에
자, 조합원들이 이주하기 위해서 자, 때려보시고 새롭게 지으려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주비 대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도 긍정적 요인. 이것에 반대가 되는 것이 대응하는 개념이 부정적 요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 하여튼 자신 없으시면요. 자신 없으면 여러분들 뭐 하냐면 일 없이 쳐읽어. 그러면 말려버립니다. 그냥 볼 때는 다 알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요거 보고 비교를 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존 뭐 부정적 요인을 나는 죽어도 외우겠다. 그럼 그걸 선택하시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줄줄줄 나올 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에 관한 쟁점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맞물리는 게 부동산 개발에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원래 이렇습니다. 24회 때가 나왔던 주제인데요. 부동산 개발의 단계라고 해서 아이디어 단계라고 해서 그 다음 아이디어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비 타당성 분석해서 대충 여기서 이거 사면 얼마의 가치가 있고 얼마의 이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추론하는 것을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지를 구입을 하겠죠. 대지를 구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뭘 한다. 자, 여기도 이제 아파트를 지을 거냐 연립을 지을 거냐 등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된다. 바로 이 파트와 관련한 부분이 이 지금 설명드릴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지난번에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큰 의미는 없던 주제고요. 그러니까 기출에 뭐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시면 안 돼. 저처럼 이제 한 30년, 20년치를 다 외운 상태가 되게 되면 문제를 출제하는 것들 어머 얘가 오랜만에 나왔네 등 이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분들이 기출을 얼마 잘못 분석을 하게 되면 아주 아작납니다. 아작나요. 왜? 엽기적인 질문 위주로 보거든.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것도 질문 주셨습니다. 기출 문제를 몇 년쯤 공부하면 좋을까요? 한 10년치 하면 될까요? 못해요. 해서 10년치 못해요. 못한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 머리 안에 1년이나 뭐 12개월 공부한다 하십시다. 때려 죽여도 10년치 마스터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옛날 문제랑 요즘 문제랑 패턴이 전혀 틀려. 수준이 틀려. 그래서 옛날 문제는 수준 떨어지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교재 작업 8년간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이론 파트 끝나면 다시 수업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긴 할 텐데 문제는 최근 3, 4년 사이에 나왔던 문제를 아주 달달달 그냥 막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숙달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셔서 떨어질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합격할 확률이 10%인데 자, 이 기출이라고 하는 거 특히 3, 4년치의 맥락을 자, 좀 꼼꼼히 나중에 공부되면 그걸 아주 그냥 뼛속에 새겨야 돼.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이 떨어질 확률이 10%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타당성 분석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개념인데 뼈대 세 가지로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 어떤 개발 등을 함에 있어서 자, 땅 모양 보고요. 여기다 몇 층을 짓고요. 세를 얼마를 받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야. 먼저 나중에 감정 평가할 때도 문제가 되겠지만 항상 뭐냐면 어떤 개발의 위험 또는 개발의 타당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을 먼저 확인해 봐야 돼.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지역 분석이라고 얘기한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뭐 이런 거 있었죠? 부동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지? 자, 부증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세 번째가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네 번째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개별성 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해서 부동성 때문에 나왔던 주제 이런 거 있었죠. 외임국지에서 외부 효과, 임장 활동, 국지적 시장,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거 해서 토지는 움직이는 게 아니다.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다 해서 그 토지의 감정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지역 분석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개별 토지에 관한 분석인 개별 분석이 후 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되게 된다. 자,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도 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폐율도 분석하고 용적률 분석하고 뭐 얘기하겠지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된다. 바로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도시 요즘에 이제 가끔 방송에 나왔던 것 중에 뭐 거제도도 하나 이슈가 됐었고 군산도 이슈가 됐었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지금은 제가 거의 안 사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거 있잖아요. 선박에 관련한 산업 거제도 그다음에 무슨
대우차인가요? 자동차 공장, 군산 뭐 이런 데가 그 가게 그 공장들이 문 닫으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뭐 등등등 지역 경제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자, 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아파트를 몇 층을 짓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장만 밀집하고 매연도 겁나 많은 지역에 대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되겠느냐?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하나의 단계. 자, 먼저 거시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지역 분석. 이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입지 계수를 묻게 됩니다. 자,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이 디테일한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항상 기억할 게 분모는 전체고요. 그다음 분자는 일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앞에 정보의 가치 얘기할 때도 문제를 풀어드리지 않고 공식을 외워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될 것 같은 불길한 얘기가 금방 된다고. 금방 제일 먼저 했던 게 일시불의 자, 현재 가치 계수를 구한다.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이때 R은 할인율, 장래 발생할 수입을 현재 값으로 환원하니까 할인율을 얘기하고 n은 기간을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시불의 현가 계수, 현재 가치 계수를 구한 다음에 정보가 반영됐을 때 그 부동산의 가치에다가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해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 확률의 문제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해서 바로 정보가 반영되었을 때 현재 가치 빼기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요걸 하게 되면 이게 정보의 가치다. 기억이 나면 좋고 아니면 정상. 자, 그렇다 치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고 뭐시고를 떠나서 공식을 외워야 돼. 해서 자, 타당성 분석 크게 이제 그림을 보면은 자, 지역 분석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거시적 분석이죠. 한편 내가 여기다 연립 장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내가 만든 연립이 얼마나 시장에서 먹힐 것인가를 분석하는 거. 자, 시장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시장성 분석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게 민감도 분석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투자의 위험 얘기할 때도 나오고 개발의 위험 얘기할 때도 같이 구성되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 분석 다시 외울 게 뭐라고 써? 전체분의 일부라고 하는 거. 분모에는 전체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일부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A 도시의 X 산업의 입지 계수를 구하시오. 그게 무슨 얘기냐면 A 도시라고 하는 데서 X 산업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도시공간 구조론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자, 상업적 입지론 이런 거 공부할 때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저거 있고는 도시공간 구조론에서 자, 지금 이제 뭐가 있어요? 버젯의 동시번지론, 호이트의 선형이론, 헤레스 울만의 다 핵심 이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집적 지향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비슷한 성질의 것들을 뭉치려고 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집적 지향성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도 선박도시라고 하십시다. 자, 배 만들어서 먹고 사는 도시야. 거기다 갑자기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하면 되겠느냐? 물론 이제 발상에서는 기가 막히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확률상 아니 비행기 만들려면 그런 하청 공장이나 연구한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거제도에는 비행기 공장을 만들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의 개념을 우리가 입지계수. 그렇다 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입지계수를 구하시오. 요거를 산수가 문제가 아니라 공식이 한 0.5초 사이에 툭 튀어나와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분 안에. 이게 계산 문제라고 천천히 뭐 생각해 가면서 아니야. 그래서 입지계수는 뭐야? 전체분의 일부라고 하는 거. 그럼 공식을 한번 볼까? 이런 식이야. 뭐 먼저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해.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전국에 대응해서 바로 A 도시 자,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해. 그 다음에 검토 드릴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위에 있는 것이 분자값이 바로 전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 자, 볼까요? 일단 전국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전체 고용자 수와
X 산업의 고용자 수 전체분의 일부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모값은 뭐라고요? X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자 뒤쪽에 있죠. 자 A 도시의 X 산업 이 구조를 외워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외우는 방법이 뭐냐? 야 A 도시의 X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 A 도시의 X 산업이 얼마나 집중이 돼 있는지 또는 사이드 관점인지 요걸 좀 확인해 달라라는 게 입지 개수에서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 일단 이렇게 전체분의 X 산업, 산업이 X, Y 뭐 많아. 도시도 A, B, C 되게 많아. 해서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식으로 물어볼 텐데 전체분의 일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 더. 자, A 도시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A 도시의 X 산업의 고용자 수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A 도시의 X 산업의 고용자 수에서 전체분의 X 산업 그리고 전체 볼까요? 분모값은 전국이라고 되어 있죠. 분자값은 뭐야? A 도시 전국과 A 도시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커? 전국이 더 크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도시의 X 산업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 또는 A 도시의 X 뭐 A 도시, B 도시, C 도시의 X 산업의 입지 개수를 큰 거부터 나열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 구성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어느 쪽이 됐든 공식이 암기가 돼 있었는데 전체분의 일부라는 개념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 이게 분모값 A 도시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A 도시의 X 산업의 고용자 수라고 하는 것이 A 도시의 X 산업의 입지 개수라는 공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디테일한 내용 알면 처음부터 알면 좋겠지만 최소한 여러분 마음속에는 전부분의 일부, 전체분의 일부라는 개념이 전제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럼 이제 똑같은 공식을 B 도시의 Y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일단 분모 생각해 볼까요? 당연히 분모값에는 뭐가 된다?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 이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전국의 또 분모값의 분자는 뭐가 된다? Y 산업의 고용자 수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전체 분모에서는 전국이라고 그랬으니까 B 도시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B 도시의 Y 산업의 고용자 수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B 도시의 Y 산업의 입지 개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외우고 끝내버려야 돼. 해서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Y 산업의 고용자 수 이게 분모값이 되게 될 테고 그다음에 분자값은요 A 도시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B 도시가 됐구나. B 도시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B 도시의 Y 산업의 고용자 수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입지 개수라고 부르게. 입지 개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주도하는 산업이 그 항목에 해당이 된다. 입지 개수가 작다는 얘기는 최소한 그 산업이 그 지역에서는 어떻다 메인 산업은 아니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갔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를 얼마나 1분 안에 서너 개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편법으로는요 항상 제가 요걸 먼저 구해놓고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 또는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Y 산업의 고용자 수를 미리 계산해 놓고 나누는 방식이 뭐야?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자, 1 나누기 3 나누기 4 이런 복잡하니까 그냥 1 나누기 2 나누기 전체를 묶어서 3 요렇게 하게 되면 실제 계산기 딱딱딱 두드리게 되면 아주 금방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입지 개수라는 개념을 찾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이건 이제 전체 그림에 관한 부분이고 내 물건이 내가 만든 아파트나 연립이 얼마나 시장에서 먹힐 것인가를 검토하게 되는 거 이걸 이름하여 시장성 분석 또는 흡수율 분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이 특정 지역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나 흡수될 것인가 자, 매수가 이루어지고 임대차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를 소위 흡수율이라고 부른다. 근데 출제 포인트는 이거야. 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아파트가 만약에
마포구 연남동에다가 연립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 팔릴 것이냐, 얼마나 임차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이슈가 되게 될 텐데 결국은 이제 점집에 가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점집에 가서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과거의 추세를 보는 거예요. 과거의 추세를 보니까 자 다세대가 얼마나 빨리 분양되고 임대차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과거의 추세를 분석을 해서요.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포인트가 과거의 흡수율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베이스 기초로 해서 미래 흡수율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 이걸 이름하여 시장성 분석이다 또는 흡수율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흡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시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있죠. 만약에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뭐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경제가 폭망 상태로 이르게 된다. 모든 게 올스톱 락다운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과거의 흡수율 또는 과거의 시장성 분석의 의미,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는 맞지 아니할 것이다. 또는 만약에 금리가 급상승을 한다거나 또 지금처럼 정부 규제가 센 편인데 규제가 완화가 됐을 때 얼마나 매매나 임대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것을 자 검토하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민감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민감도 분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자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 물가라든가 고용률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물가가 하락했을 때, 상승했을 때 얼마나 흡수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바로 민감도 분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을 가르쳐서 민감도 분석 31회 때 출제가 됐었죠. 그전에 이제 전통적으로 나왔던 것이 흡수율 분석.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미래 흡수율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타당성 분석. 그래서 지금 이번 챕터에서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고 해서 워포드의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그래서 위험 세 가지.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게 관리할 수 있는 위험과 관리할 수 없는 위험. 그래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딱 하나 있는 위험에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하자담보 책임. 그래서 부실 공사했던 하자담보 책임. 이건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다음에 좀 양이 많았던 것이 바로 자 그런 게 있었죠. 재개발, 재건축 등에 있어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비교하는 것. 마지막 주제가 입지 개수를 계산하는 문제 또는 시장성 분석에서 흡수율 분석의 의미가 자 과거의 흡수율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개념하고 그 다음에 31회 때 나왔던 것이 바로 이 타당성 분석의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를 할 텐데 이것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자 지금 개발론 관련한 주요 쟁점 설명드렸고요. 잠시 끊었다 이제 개발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 바로 팔아먹거나 임대차를 해야 되죠. 이걸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부동산 마케팅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